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오르기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100년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그런 그 상승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는 5년밖에 안 왔다는 건 한 절반 정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상승률로 보더라도 네. 금이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상승하는 그런 그 사이클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작 2배 올랐어요. 가장 저점으로 따져도. 금값이 온수당 2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전망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 2만 달러 되는 거예요? 금의 상승기는 평균적으로는 10년으로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사이에 목표한 그 금 가격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워리 박남숙입니다. 눈만 뜨면 최고가를 경신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 골드인데요. 이 금값이 올해 초 대비로도 무려 5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을 놓치신 투자자분들은 아쉬움이 크고 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할지 이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금 투자의 귀재 모셔봤습니다. 실제로 금실물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 골드플레이션의 저자 조규원 작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셨을 때 금값이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래도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보다도 금값이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30% 정도 상승을 한 수준이고요. 네. 물론 최근에 금값이 며칠 사이에 하락한 경향이 약간은 있지만 네. 저는 앞으로도 금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왜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 재점화되는 일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통화 정책이 점점 완화적으로 간다라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누가 뭐래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게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냐 이거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이제 움직임을 볼 때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좀 더 좋은 인력 그리고 좋은 그런 유통망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잘 살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네.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보호무역주의가 2018년부터 트럼프의 그런 무역 보복,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역 분쟁이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억눌렀던 그런 거에 이제 반작용으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이 아예 변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금이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단기적으로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금 시세를 보면 매일 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면 너무 꼭지에 사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이라도 그래도 금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금은빵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오르기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금이라는 자산의 이제 100년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상승하는 그런 그 상승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는 5년밖에 안 왔다는 건 한 절반 정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그 긴 상승기에는 초반보다는 중반부에는 후반부가 더 상승률이 높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승률 물론 연초 대비 한 30%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예전에 20만 원이었던 금값이 이제 뭐 돈당 40만 원, 50만 원까지 가니까 너무 비싸다라고 느낄진 몰라도 실제로 이러한 상승 사이클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며 그 상승률로 보더라도 네. 금이 적게 오를 때는 7배, 많이 오를 때는 26배가 상승하는 그런 그 사이클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작 2배 올랐어요. 가장 저점으로 따져도.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나 상승의 기간으로 보나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이 나아갈 길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9년에서 13년 정도는 슈퍼 사이클
사이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금값이 온스당 2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전망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 2만 달러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금의 상승기는 평균적으로는 10년으로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2029년에서 2030년 이 사이에 목표한 그 금 가격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이게 금과 주식 시장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왜 네.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뭐 금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네. 위험자산이라서 이렇게 반대로 간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예.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그 통계적 데이터로 봤을 때 금과 주식은 상관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주식의 상승 사이클이 올 때는 금이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이 이제 지지부진한 사이클을 갖는 동안 금의 상승기가 이렇게 그 거대한 상승기가 주식 금 이렇게 번갈아 가서 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공황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그 사이클이 계속 금과 주식이 번갈아 가면서 슈퍼 사이클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의 가장 큰 기전은 아무래도 저는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미시시피 버블이나 아니면 그런 튤립 버블 같은 그런 큰 버블이 일어나면 그 다음 10년에서 20년은 그거랑 완전 반대 성격을 가진 어떤 자산들이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주식이라 함은 금융자산이고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의 버블이 일어나고 그 버블이 꺼짐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은 아 역시 안전한 게 짱이야, 금이 짱이야 이렇게 해서 금이 좀 이렇게 상승기를 얻다가 금의 상승기의 마지막쯤에는 이제 다시 역시 이런 거 들고 있어 봐야 뭐 얼마나 돈이 된다고 주식으로 갈아타자 막 이런 군중 심리가 번갈아 가면서 시기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금이 아예 뭐 반대라는 건 아니고 약간 타이밍의 차이.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또 잘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주식과 금의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최근 금융시장의 큰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가 금값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금이라는 자산은 뭐 이자나 배당을 주질 않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채권의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채권의 가격은 오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채권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거의 반작용으로 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실질금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실질금리라 함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행에다가 저희 돈을 예금을 해두었는데 그 나오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냐 더 적게 오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000만 원을 넣어서 내년에 뭐 3%의 이자를 받아서 1,030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은 1,200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 돈이 30만 원 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70만 원치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을 실질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냐,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게 실질적으로 나의 자산이 늘어나냐, 혹은 은행에 넣어둬도 내 자산이 줄어드냐, 이거에 따라서 금의 이제 매력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자 빼기 물가 상승률인데 이자가 떨어진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실질금리도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서 물가도 같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금리라는 이 하나의 팩터만 두고 보자면 이게 떨어진다라는 건 실질금리가 하락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금 가격의 상승을 좀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을 보면 2000년이나 뭐 2008년이나 2020년이나 이렇게 금리 인하기 때마다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금 투자에 있어서 늘 이제 밝은 면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스크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역사적으로 금값이 또 하락하는 시기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금 맞습니다. 하락 시기의 특징은 어떤가요?
금 하락식의 특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질금리랑 연관이 가장 높아요. 실질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굳이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금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 현금으로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게 나의 실질적으로 자산이 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럴 때는 금이 상대적으로 되게 매력도를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뭐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실질금리가 대부분 플러스였던 그 기간에는 금 가격이 20년 동안 마이너스 70%가 하락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는 금리가 항상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거냐 이거를 예측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실질금리를 높게 유지를 한다. 이거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질금리를 만약에 저희가 3%의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네. 치죠. 저희가 은행에 3%의 예금을 했어요. 은행은 저희한테 3%의 이득을 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은행은 3%만큼 손해를 본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3%를 이득을 얻으면 네. 누군가는 3%를 손해를 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인지 사실 우리는 잘 고민을 해보질 않거든요. 그 주체는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그 이자를 국채를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줘요. 네. 그리고 그게 은행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그 이자의 일부분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건 정부가 3%만큼 손해를 보고 그 국채를 산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3%만큼 이득을 보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즉 정부가 3%만큼 손해를 본다는 건 그만큼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높아요. 단순히 부채의 양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네. 걔네가 갖고 있는 경제력과 비교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 정도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부채를 더 올리기란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젠 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는 겁니다. 그동안 투자자들한테 3%씩 이득을 주던 걸 이제 뺏어 와야 되죠. 그럼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채를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나 이런 물가들의 상승이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런 사이클이 저는 이번의 사이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 미국 대선. 네, 마침 저희 녹화 당일 바로 전날이었죠. 이 트럼프 후보가 재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아침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금값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반대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 미국 대선 결과가 금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한 저의 생각은 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장기적으로 볼 때 금 가격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금값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건 좀 그 자산 간의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에도 한 1 정도 좋고 네. 주식에도 한 3 정도 좋다면 사람들은 굳이 1을 선택하지 않고 3 더 좋은 걸 선택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금으로 갔던 자산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금을 매도하고 주식으로 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네. 그동안 위험자산,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동안 이거 미 대선에서 누가 될지도 모르고 괜히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갖고 있다가 나 큰 손해 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금이나 뭐 채권처럼 안전자산을 갖고 있었던 그 돈들이 쭉 위험자산으로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금이나 채권이 좀 하락한 경향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트럼프 때문에 끊어질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된다라는 건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중기적으로 볼 때는 강세보다는 약세의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거냐, 보호무역주의가 끝날 거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더욱더 많이 좀 더 심화시켰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금 가격에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금 투자 그럼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막상 금 투자를 하려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ETF도 있고 막 선물도 있고 네. 이렇던데 네.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다양해요. 뭐 ETF도 있고, 뭐 은행에서 금 통장을 네.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렇게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한데 내가 초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금은방 가서 발품 팔고 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예,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KRX 금시장이라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식 어플로 주식 네. 투자하듯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2014년에 만든 그 금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KRX의 특징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라는 데 있어요. ETF의 경우 한 0.7% 정도의 수수료가 있고 금통장의 경우는 한 2%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KRX 금시장의 경우에는 0.2%에서 0.3% 정도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세금에 대한 이점이 좀 있는데요. 네. ETF나 펀드 그리고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익 난 거에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KRX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실물로 인출해 달라라고 하면 이제 부가세가 붙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전자상에서 그냥 금융거래상에서 매수와 매도 자체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 때 어떤 드는 비용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ETF를 사고 팔다 보면 제가 이제 금을 실제적으로 뭐 소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금을 산다라기보다는 네. 금 국제 선물 시세라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하나의 어떤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 ETF들이 진짜 금 가격을 잘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금 가격이 20%가 올랐는데 내 ETF 수익률은 1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 괴리율이 너무 커졌을 때 네. 그 ETF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할 때는 이런 괴리율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금뿐 아니라 은 투자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은 시세는 좀 어떤지 금값과 은값의 이런 상관관계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금이랑 은을 가격 차트를 똑같이 겹쳐서 보면요. 예.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똑같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은이 금과 함께 지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역사성이 그러한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은의 특징은 그 은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보다 한 10분의 1로 되게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도 네. 대형주 가면 소형주는 더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금 가격이 오를 때는 은 가격도 똑같이 오르지만 상승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1970년대도 금이 한 20배 정도 오를 때 은은 30배 정도까지 올랐었고 2000년대에도 금이 한 7배 오를 때 은은 한 11배 정도, 11배, 12배 이 정도 상승하는 것처럼 금이 오르는 것보다 은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좋은 측면, 지금처럼 금의 사이클 기간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은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과 은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금은비로 본 은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역사적으로 금과 은이 5,000년 동안 같이 돈으로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은 네. 금 하나가 은 한 10개에서 15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금의 역사가 되게 길고 오랜 역사 동안 금과 은에 대한 비율, 그걸 이제 금은비라고 하는데 이게 한 네. 1대 10에서 1대 15를 꾸준히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은 네. 현대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1대 80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9년 정도 되면은 다시 역사적인 비율 한 1대 15에서 1대 20 뭐 그 정도 선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게 내려간다라는 건 네.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더 우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금은비 평균이 한 1대 4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럼 금이 7배 오를 때 반대로 은은 14배, 그러니까 금이 오른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이 여기서 14배 정도 상승을 한다는 건 네.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420불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성경에서부터 이 금은비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네.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눈 딱 감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절했다가 2029년에 일어날 자신이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은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그만큼 나의 수익률, 나의 성과가 더 좋아질 테니까요. 음. 다만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은을 샀다라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큰 만큼 사실 뭐 어떤 뉴스라던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금방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네. 금이랑 은을 한 6대 4 정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육, 은, 사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변동성도 적고 네. 그다음에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금 가격은 크게 치솟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금이 보완을 해주고 40% 정도의 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금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과 은을 한 6대 4 정도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금만큼 은 상품도 다양한가요? 은도 다양한 편인데요. 네. 은도 뭐 ETF도 있고 은통장도 있고 다양한데 네. 은은 KRX처럼 이렇게 좀 세금적인 이점을 주는 그런 투자 상품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실물이 싫다. 왜냐면 실물 진짜 부피도 크거든요. 맞아요. 1억만 산다 그래도 한 80kg가 돼요. 아. 그렇게 되 근데 네. 금은 1억 사봤자 요만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을 실물로 투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네. 저는 ETF가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ETF를 투자를 할 때도 뭐 ISA라던가 IRP라던가 이런 그런 연금저축계좌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절세 혜택을 받아보면은 조금이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눈을 딱 감고 계속 가져가고 싶긴 한데 또 매도 타이밍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금과 은의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좀 적정하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매도 타이밍을 정하기 위해서는 네. 이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역순으로 하면은 매도가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네. 실제로 하려고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은 저도 마음 편하고 쉬울 텐데 사실은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초보분들한테 막 뭐 이런 지표도 봐야 되고 이런 지표도 봐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가장 추천드리는 게 금이라는 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성이 진짜 길어요. 오를 땐 막 10년 내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또 20년 내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긴 자산들은 그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는 그런 200년이 된 역사가 있는 그런 투자법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정말 간단해요. 그 원리는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하고 사고 1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구나 라고 생각하고 파는 이런 단순한 기법인데 이 기법이 뭐 주식에도 먹히고 채권에도 먹히고 다 먹혀요. 다 먹히지만 네. 금에는 정말 잘 먹힙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 사면 웬만하면 중간에 파는 일이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팔면 그 뒤에 그 20년이라는 하락 기간 동안 그 잘못된 사인, 잘못된 매수 사인도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확실한 상승 추세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년 전 가격보다 더 낮아질 때 그냥 그때 별 생각 없이 파셔도 이런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은의 경우에는 다만 좀 달라요. 은은 금이랑 똑같이 움직이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고점 타이밍이 보통 금보다 1년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덜 됐다라고 한다면 금의 비중을 많이 높여놓고 은은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익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금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내년 금값 전망과 함께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금이나 은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금 투자가 중기적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자산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1년이라는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은의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막 은 가격이 반토막 나는 일도 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뷰만 가지고 이제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판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저는 적어도 지금 뭐 금 가격이 얼마나 비싸든 아니든 꼭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만약에 1년 안에 뭔가 경제위기가 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금 가격이 경제위기 오면 안전자산이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떨어지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20% 떨어졌고 대공황 때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 위기가 오면은 금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거든요. 근데 금 가격은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년 안에 경제위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경제위기 시그널도 나오는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네. 단기적으로 볼 때 안전자산의 측면으로서도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중기, 장기적으로 볼 때 금이 워낙 매력적인 건 맞으니까 네. 우리가 금은 일부분, 아주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라도 꼭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금을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이후에 뉴욕 증시는 최고치 경신하는 등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과 함께 금시장 공부도 많이 하시고 투자의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